योगा विंध्याचल माता विंध्यवासिनी विंध्याचल माता आदिशक्ति. 버스는 밤새도록 달려 아침이 되어서야 카트만두에 도착했다. 지도에서 거리를 재보니 겨우 260여 킬로미터였다. 이 정도 거리를 밤새도록 와야 할 정도로 네팔의 도로 상태는 좋지 않아 보였다. 날씨가 춥진 않았는데 거리의 분위기가 조금 차갑고 가라앉아 있었다. 호텔 체크인 시간이 많이 남았기에 버스터미널에서 호텔까지 걸어갔다. 한 식당 간판에 티베트 스타일의 칼국수인 뚝바가 보이길래 들어가서 아침을 먹었다. 이번 여행 내내 이 티베트 스타일의 분식을 많이 먹었다. 칼국수는 뚝바, 수제비는 뗀뚝, 식당별로 맛은 달라도 대체로 그냥저냥 먹을만 했다. 식사하는데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현지 사람이 대뜸 내게 말을 건넸다. 한국 분이시죠? 저 한국 어디 공장에서 일했었어요. 또박또박 한국말을 아주 잘해서 정말 신기했다. 삼성급의 깔끔한 호텔에서 1박에 3만원 정도를 주고 머물렀다. 코로나 여파가 계속되는 건지 손님이 너무 없어서 호텔이 썰렁했다. 그 3만원에 아침 식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처음 이틀은 나와 백인 부부 달랑 셋이 아침을 먹었다. 그러다 보니 뷔페식으로 하지 못하고 아침마다 주방장이 내게 먹고 싶은 걸 물어봤다. 오믈렛 하면 오믈렛을 해줬고 팬케이크 하면 팬케이크를 해줬다. 뭔가 정겨운 호텔이었다. 호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산 바자르라는 큰 시장이 하나 있었다. 호텔 직원의 말에 따르면 네팔 대부분의 물류들이 이 시장을 중심으로 네팔 전역으로 퍼져나간다고 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시장인지 경계가 명확하지도 않은 정말 없는 게 없는 아주 큰 시장이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인도처럼 인파에 치인다는 느낌은 없어서 돌아다니기가 괜찮았다. 한참 돌아다니는데 또 어떤 현지인이 능숙한 한국말로 내게 말을 걸었다. 형, 한국 사람이죠? 저 용인 무슨 공장에서 몇 년 동안 일했어요. 아침에 식당에서 봤던 사람보다 훨씬 적극적인 친구였다. 그래서 시장 구석에서 같이 차를 한잔했다. 한국에서 돈을 벌어 고향에 집도 사고 결혼도 했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돌아오게 됐다고 했다. 현지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한국에서 받던 월급의 10분의 1 수준이라 힘들다고 했다. 내게 뭔가 원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애매하게 말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오토바이도 태워주고 어쨌든 반가웠던 친구였다. 한국에서는 일하다가 돈 벌고 여기서 집 사고 결혼도 하고 재밌어요. 완전 어색하다. 저녁 때 호텔 주변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 거리를 타멜 거리라고 불렀다. 트레킹 하러 온 것으로 보이는 백인들이 많이 보였고 곳곳에서 관광객들을 위한 동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문득 서울의 예전 이태원 모습이 떠올랐다. 그 거리에 있는 한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사장은 분명히 현지인인데 음식의 맛과 식당의 분위기가 완전 서울의 어느 동네 식당 같았다. 김치찌개를 먹으며 돼지고기와 김치와 국물과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이것이 한국 여행객 최고의 소울푸드라고 생각했다. 옆 테이블에서는 현지인들 몇이 기울어진 돌판에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다. 식당을 나와 작은별이라는 현지 선술집에 갔다. 아주 예전에 우리나라 대학교 산악 동아리들이 이곳을 많이 왔던 것 같았다. 퉁바라는 숯으로 만든 네팔 전통주를 마셔봤다. 데운 정종 느낌인데 별로 독하지 않았다. 알딸딸한 상태로 거리를 걸었다. 다닐수록 서울의 예전 이태원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히말라야를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고 해서 가봤다. 시내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택시를 타고 한참을 갔다. 꽤 높은 언덕까지 올라가서 택시에서 내렸는데 이미 카트만두 외곽의 전경이 보였다. 그 입구에서 케이블카를 탔다. 현지 물가보다 티켓값이 좀 비쌌지만 케이블카 안에서 보는 전망이 다채로웠다. 그 산은 히말라야도 아닌데 남미에서 경험했던 어느 고산도시가 연상될 정도로 규모가 상당했다. 케이블카는 꽤 오랫동안 올라갔다.
다 올라가서 몇 분 지나지 않아 오늘은 히말라야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날은 맑은 편이었지만 멀리 보이는 구름 뭉텅이 속에 히말라야가 있을 것으로 추측됐다. 언덕의 끝까지 올라가서 입장료를 한 번 더 내고 들어간 건물의 꼭대기에 있던 망원경에 동전을 놓고 다시 봐도 온통 구름뿐이었다. 아쉬운 마음에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케이블카를 타고 그냥 내려왔다. 그리고 내려와서 알게 됐다. 히말라야를 덮은 구름은 이 입구에서도 보인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입구에서 히말라야가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높이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봐도 절대 볼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깨닫게 됐다. 케이블카 자체가 재미없진 않았지만 뭔가 당한 기분이었다. 이쯤 되니 이 전망대에서 구름이 거친 히말라야를 볼 수 있는 날이 1년에 몇 번이나 될지 궁금해졌다. 아주 운이 많이 필요한 전망대 같았다. 더르바루 광장은 네팔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 같은 건물이 있는 곳이었다. 광장이라고 하지만 조금 넓은 거리의 느낌이었다. 어제 갔던 큰 시장의 한쪽 끄트머리와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현지 사람들에겐 그냥 일상적으로 다니는 길인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애매하게 길을 막아놓고 외국인들에게만 한국 돈으로 약 10,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고 있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시스템이 엉성해서 소수의 부패한 세력들이 이 돈을 사적으로 쓰지 않을까? 잡생각을 하며 표를 사서 천천히 둘러봤다. 한쪽에서는 시위인지 그냥 행사인지 한 아저씨가 마이크를 들고 열심히 뭔가를 주장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몇 년 전 지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건물도 있었다. 이어진 길을 따라 가다 보니 네팔에 관심이 없어도 누구나 사진이나 영상으로 한 번쯤은 봤었을 것 같은 네팔의 전통적인 건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 건물들보다 그 사이에 있던 한 힌두교 신의 형상이 훨씬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 절의 정문에서 본 것 같기도 한 착한 악당 같은 그런 형상이었다. 특이해서 그런 건지 힌두교라는 종교의 마음이 많이 갔다. 다음날 한 힌두교 사원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버스를 타고 가보고 싶었지만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냥 파사오라는 우버 같은 현지 앱으로 택시를 불렀다. 콜이 잡힌 택시는 굴러가는 것 자체가 신통해 보이는 낡은 택시였다. 진하게 가난이 느껴졌다. 그런 택시를 타고 파슈파티나트라는 힌두교 사원에 도착했다. 여러 사람들이 가고 있는 곳이 입구인 것 같아서 나도 그 무리를 따라 걸어가는데 길 옆에 작은 사무실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뜬금없이 내게만 입장료를 내라고 했다. 아무 표지판도 없고 매표소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영 미심쩍어서 일단 거절했다. 그리고 다른 입구가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주변을 빙 돌아서 가봤지만 생각처럼 허술하지 않았다. 가다 보니 오히려 공식적인 정문 같은 곳이 나왔다. 그리고 그 문 위에 크고 정확하게 쓰여 있었다. 관광객 입장료 1,000루피, 한국 돈으로 10,000원 정도였다. 관광객이라는 이유로 자꾸 내야 하는 10,000원들이 찜찜했다. 입구를 지나 조금 걸어가자 바로 화장터가 나왔다. 바라나시처럼 어수선하지 않고 아주 정돈되고 조용한 분위기였다. 한동안 어느 아주머니의 곡소리가 들려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 화장터의 강 건너편에 앉아 일면식도 없는 어떤 분의 완전한 소멸을 지켜보았다. 한동안 그러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연기가 나를 덮쳤다. 그 냄새가 순간적으로 내 머릿속에 어떤 단어를 번뜩 떠오르게 했다. 슬프게도 어떤 식재료였다. 언젠가 나의 몸도 사라질 때 그 냄새와 함께 사라지겠지. 화장이 다 된 제가 뿌려진 강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흘러갔다. 그렇게 무심하게 흘러가는 강물이 너무 얄미웠다. 강물은 흘러 겐지스강까지 간다고 했다. 알 수 없는 친구여, 안녕히 가세요. 카트만두에서의 마지막 코스로 스와얌부나트 불교 사원에 갔다. 이곳은 다행히
관광객은 10,000원이라는 그런 해괴한 입장료를 받지는 않았다. 입구부터 크고 작은 불탑이 많았는데 어떤 상징처럼 그려져 있는 만화적인 눈과 코가 정말 특이했다. 그런데 이곳은 내게 불교 사원이라는 것보다 카트만두 시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서 훨씬 매력적이었다. 카트만두는 은근히 큰 도시였다. 전망대에서 보는 탁 트인 경관은 시원했지만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밋밋하게 별다른 매력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 심심한 전망 앞에 양념처럼 원숭이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있었다. 그렇게 많은 원숭이를 그렇게 가까이에서 본 건 처음이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사진을 찍고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지만 나는 마냥 귀엽기만 하진 않았다. 말이 통하지 않는 원숭이 무리가 갑자기 떼를 지어 덤비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있었다. 사원에서 내려와 카트만두에서의 마지막 밤이라는 생각에 한참을 걸어 호텔로 갔다. 많은 오토바이들이 카트만두 시내를 다니고 있었다. 분명히 날이 추운 건 아닌데 풍경이 차갑다고 자꾸 느껴졌다. 많은 도시를 떠날 때마다 내 생전에 이곳을 다시 올 일이 있을까 생각하곤 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건지 핸드폰으로 거리를 아주 열심히 찍었다. 아침 일찍 버스 터미널로 가서 포카라로 가는 버스표를 샀다. 시간대별로 차편이 많길래 바로 출발하는 표를 샀다. 밖으로 나가 타고 갈 버스를 확인하고 나서 표를 사기 전에 버스의 상태를 체크했었어야 했다는 걸 깨달았다.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는 200여 킬로미터 거리로 당연히 관광버스 같은 것이 기본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타고 갈 버스는 마을버스 같은 것이었다. 어쩐지 가격이 너무 싸다 싶었다. 그래도 그냥 로컬 체험한다는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다. 생긴 대로 그 버스는 정말 마을버스였다. 카트만두와 포카라 사이에 있는 모든 마을에 정차했다. 꼬불꼬불 산길에 있는 마을마다 사람들이 계속 타고 내렸다. 어떤 마을에서는 간식거리를 파는 아주머니나 아이들이 버스에 올라오기도 했는데 기왕 로컬 체험하는 김에 어떤 아이에게 캐러멜 같은 것도 사봤다. 그리고 그걸 먹고 물똥을 쌌다. 설사가 아니라 어떤 순수함이 느껴질 정도의 깔끔한 물똥. 또 신기하게 그렇게 딱 한 번 그러고는 더 이상 몸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 무슨 관장약 같은 캐러멜이었다. 로컬 체험 같은 건 참 피곤한 일이었다. 2-5시간 정도는 재밌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저 피곤하기만 했다. 아침 8시부터 어수선하기만 했지 점심때가 다 되었는데도 아직 반도 오지 못했었다. 여행 스케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포카라에서는 1박만 할 수 있었는데 포카라에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이 버스에서 다 까먹고 있다는 생각에 혼자 속으로 투덜거렸다. 직행버스 표를 구했어야 했다. 결국엔 해가 지고 나서야 포카라에 도착했다. 단순 계산으로 200km를 9시간 만에 왔으니까 평균 시속 22.22km로 온 셈이었다. 하루 종일 뭔가 다 털린 기분이 들었다. 더군다나 이상한 캐러멜 때문에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았는데 운 좋게도 숙소 바로 근처에 현지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이 있었다. 꽁치김치찌개를 시켜서 밥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아, 이거다 싶었다. 갓 지은 한국 쌀밥의 냄새가 났기 때문이었다. 찌개는 별로였는데 밥 자체를 아주 맛있게 먹었다. 계산하며 주인 아저씨한테 Rice is good 하면서 주방 안을 슬쩍 봤는데 역시 익숙한 한국 쌀포대가 보였다. 오래간만에 먹는 갓 지은 한국 쌀밥은 정말 감동적으로 맛있었다. 포카라에서의 하루, 무슨 영화 제목처럼 스케줄상 이곳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단 하루였다.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왔다. 나와서 몇 걸음 걸어가는데 멀리 하얀 설산이 보였다. 혹시 저게 히말라야 산맥인가? 긴가민가 하며 근처 자전거 대여소로 갔다. 자전거를 빌리면서 주인 아줌마에게 저게 히말라야 산맥이 맞느냐고 물어보니 맞는다고 했다.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엉뚱한 순간에 결국 히말라야 산맥을 볼 수 있었다. 그날 밤에 탈 버스편을 알아보기 위해 갔던 터미널에서도 포카라 관광의 중심지인 페와호라는 큰 호수 주변에서도 그냥 동네 곳곳에서 멀리 히말라야 산맥을 보였다. 그렇게 포카라는 꽤 낭만적인 곳이었다. 자전거를 반납하고 한 택시기사와 흥정을 해서 사랑곳 전망대라는 곳을 갔다. 일출을 보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이미 시간은 점심때가 훌쩍 지나 일출과는 상관이 없었지만 탁 트인 전망의 히말라야를 상상하며 올라갔다. 그런데 언제 바뀐 것인지 오전에 봤던 설산들은 요술처럼 구름으로 변해 있었다. 또 꽝이구나 생각하며 택시기사와 사진 찍기 놀이나 좀 하다가 내려왔다. 오전에 볼 수 있었던 것도 그나마 운이 좋았던 것일지도 몰랐다. 오후 되니까 구름이 껴서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젠장. Bye bye. Name? Name is Arjun. Nice. Yea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Yeah. 포카라에서 국경으로 돌아오던 야간 버스는 너무 괴로웠다. 의자가 좁고 편하지 않은 데다 옆에 덩치 큰 남자애가 앉는 바람에 무슨 짐짝처럼 끼어서 왔다. 한 휴게소에서 잠결에 사람들이 다 내리길래 같이 따라 내렸고 사람들이 다 식당으로 들어가 밥을 먹길래 같이 따라 먹었다. 그 와중에 닭조림이 아주 맛있어서 이건 왜 이렇게 맛있고 난리야 속으로 잠꼬대 하듯 투덜댔다. 영과 1은 완전히 다른 세계이다. 1이 한번 되고 나면 2는 거의 3, 4, 5 그 이상의 느낌이다. 다시 돌아온 국경은 아주 친숙했다. 한 노점상에서 짜이와 간단한 토스트를 먹고 매일 국경을 건너는 사람처럼 익숙하게 국경을 통과했다. 일단 뉴델리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고락푸르라는 곳으로 가야 했다. 길을 따라 조금 걷다 보니 버스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다. 근처로 가서 무슨 작전명처럼 고락푸르라고 외치자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한 버스를 가리켰다. 대기하고 있던 버스에서는 크게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버스 기사는 흥이 많은 분인 것 같았다. 음악을 크게 틀고 신나게 경적을 울리며 달렸는데 마치 인도에 돌아온 걸 환영해 친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아침이 금방 지난 오전 일찍 고락푸르역에 도착했다. 기차 시간인 오후 4시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었다. 기차역 안에 있던 락커에 배낭을 맡기고 그 동네를 돌아다녀 봤다. 아주 베이직한 인도의 역 주변이라고 생각하며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거리에서 코끼리를 만났다. 동네에 코끼리가 다니는 게 일상적인 일인 건지 특별한 일인 건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황당하면서 너무 재미있었다.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코끼리를 다시 봤을 때 그 등에 나뭇가지들이 잔뜩 올려져 있었다. 사람들이 코끼리를 가로수 정비하는 데 이용하는 것 같았다. 그냥 트럭으로 하는 게 훨씬 저렴하고 편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가로수 정비하는 코끼리라니 잊히지 않는 정말 진귀한 장면이었다. 기차 시간이 많이 남아서 영화나 한 편 보면서 시간을 좀 때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역 주변은 도저히 극장이 있을 분위기가 아니었다. 옛날 스타일의 작은 극장이라도 있는지 검색해보니 두어 블록 떨어진 곳에 쇼핑몰 같은 게 있었다. 긴가민가 하며 걸어가 봤는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주 멀쩡한 쇼핑몰 안에 극장이 있었다. 불과 한두 블록 차이로 거리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 모던한 쇼핑몰 건너편에는 남성용 소변기가 무슨 현대미술처럼 거리 한쪽 벽에 그냥 붙어 있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쇼핑몰과 소변기, 뭔가 기괴한 장면이었다. 극장 안은 아주 쾌적했다. 영화는 인디아나 존스와 아이언맨이 섞인 것 같은 아주 긴 영화였다. 자막이 없어도 대충 내용이 이해됐지만 끝까지 보지 않고 중간에 나와 기차역으로 돌아갔다. 기차는 역시 제 시각에 오지 않았다. 이건 역시 처음이 아니어서인지 마음이 평온했다. 몇몇 사람들에게 내 기차표를 보여주며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전부 그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많은 사람들 무리와 함께 기다려서 훨씬 마음이 평온했을지도 몰랐다. 오후 4시에 오기로 했던 기차는 해가 지고 7시가 다 돼서야 왔다. 네팔 버스에서 너무 고생해서 그랬는지 뉴델리로 돌아가는 침대칸 기차에서 아주 푹 잘 수 있었다. 날이 밝아도 기차는 달리고 있었다. 자리에 누워 창밖 풍경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버스나 기차를 타고 창밖의 낯선 곳을 멍하니 바라보는 게 취미라고 해도 될 만큼 마음이 아주 편안했다. 언덕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끝없는 평야가 일직선으로 계속 펼쳐졌다. 서울로 치면 동쪽 청량리역 같은 느낌의 아난드 비하리역에 도착해서 파하르 간주로 돌아갔다. 공항으로 가기 전까지 남아있던 만 하루 정도의 시간 동안 인디아 게이트, 간디 박물관, 국립미술관 같은 곳을 둘러봤다. 인디아 게이트에서 한참 걸어가면 대통령궁 같은 게 나왔는데 걸어가던 그 길에서 대국의 권위 같은 게 느껴졌다. 이곳이 우리나라의 수도이고 우리나라는 크고 넓다 같은 수액이랄까. 귀국 항공편은 베트남 항공이었는데 직항이 아니었다. 환승도시인 다낭에서 반나절 넘게 머물렀다. 다행히 공항에서 시내가 아주 가까워서 둘러보는 게 수월했다. 공항 근처 동네의 어떤 식당에서 소고기 묵국 맛이 나는 쌀국수를 한 그릇 먹고 택시를 잡아서 해변으로 갔다. 아주 넓은 해변이 펼쳐졌다. 이런 휴양지는 처음이었다. 이제 피곤한 배낭여행 같은 건 집어치우고 가끔가다 여자친구와 이런 휴양지나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때마침 검은색 비키니를 입고 해수욕하고 있는 서양인 여성 둘이 멀리 보였다.